XSFM입니다. I, D, W, K. 조공무역, 일본의 식민지, 자국민 학살, 군사기지로 소모되고 방치된 땅, 미군 범죄.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4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사실 언급을 잘 안 해드려서 그렇지 도쿄에 들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 내 청취자 여러분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유엔슈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축구협회하고 싸우고 있고 대통령은 국장급을 자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야, 이거 되게 참, 예. 귀여운 꼬마 아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he's bad. he's mean. 그럼 잘라. 이거 뭐 중세 종교재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자는 사탄이다. 이렇게. 그는 마녀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굳이 그 다음 문장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화영하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지자체, 축구협회와 싸우는 지자체장은 제가 늘 수건하던 거였거든요. 구단주 하나가 축구협회하고 저 이상한 규정 좀 없애라는 게 저희 어떤 수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관계된 누구라도 심판 판정에 대해 얘기하면 징계를 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하여튼. 하긴, 그 이슈를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축구협회와 구단주 겸 지자체장의 지금 반목,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박인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용 기자님 누군지 아세요? 박인용? 네. 모르겠는데요? 군인이었습니다. 해군이었어요. 네.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에 올라가서는 차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후보자가 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입니다. 모르겠죠? 진짜요? 네. 예. 헤드라인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네. 요즘 한참 검증 타이밍입니다. 연평도 포격 후에 골프 치다 걸린 얘기. 그분이구나. 위장 전입, 소득세 신고 누락, 아파트 다운 계약.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받는 인상은 이겁니다. 시발 누가 이런 걸 신경 써. 검증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검증을 또 소홀히 하면. 저희는 그동안. 네. 가능한 한 이제 절차 위주 선후를 따지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106A회부터 포지셔닝이 바뀌었어요. 야당에 얘기해야겠어요. 야당의 모든 당원 여러분 저기도 신경 써야죠.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에도 신경 써야죠. 네. 근데 본대는 거기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본대는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네. 부디 청와대 안 알려준 포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사상 가장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본대는 계속 청와대 치십시오. 네. 제발. 답답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두제의 조직이 원래 결론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저같이 훈수두는 이상한 새끼들도 많고, 오죽이 급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게요. 무엇을 쳐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들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애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디바이스도 개발팀도 전시장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앱쇼코리아는 그저 빈 공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1년간 달려온 앱쇼코리아 2014.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하겨울역 세택에서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광고와 생활 12월 8일 월요일은 XS몰이 런칭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물건이 몇 개 없습니다만 향후에 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한국법을 따르는 한국의 쇼핑몰이다 보니 모바일 결제는 복잡합니다.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때마다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이것뿐이라 죄송스럽습니다. 네. 12월 8일부터고요. 그동안 여기저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액세스몰에 주문을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리 담당자께서 일일이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네. 예. 환불해드리겠다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걸 싫어한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걸 싫어한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왜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할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검증된 셀러들이 인터넷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구매자들이 구매하고 있지요. 의지를 네. 가진. 저희들이 바늘구멍을 뚫는데 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다음 광고와 생활. 다음 주 금요일 12월 12일부터 앱쇼입니다. 앱쇼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네. 입장료가 3,000원인데 그것마저 털어버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티켓몬스터에서 신청하면 앱쇼 입장권이 0원. 네. 빵원입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나요, 이거? 티켓몬스터 측의 입장은 이제 몇 장만 더 풀고 말겠다 하는 것 같으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즉시 달려가시면 네. 공짜입니다. 진짜?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 쓰고 시간 쓰는 그 시간에 3,000원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뭐 추천할 수 없죠. 하여간 공짜표가 있다는 소식이 있길래 전해드립니다. 티저를 하자면 다음 앱쇼는 내년 여름이래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을 읽는 방법은 항여울역이라고 합니다. 항여울. 그게 맞나 봐요. 저도 찾아봤는데. 항여울. 야, 네, 그런가 봐요. 외신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의 외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기후상 온도 차이만 있지 예습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제가 코너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단어만 다르고요. 분명히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일본을 한국인들은 모르잖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잘 모르고. 예. 일본에서 만들어진 몇몇 영상 자료들이 예, 한국에 널리 퍼지고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렇게나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바깥에 네. 나는 애호가다. 네. 라고 떠들고 다니는 한심한 분들을. 전데요, 그건? 에이, 상대도 안 되죠. 아니, 며칠 전에 어떤 배우가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트윗에 올렸는데 네. 강도아 씨가 나도 다 그 사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취향인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일본인들도 한국에 놀러 와 보신 분들도 명동이나 춘천밖에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놀러 간다고 역사를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본 열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기는 원래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은요, 쳐다보고 있으면 축구가 본의 아니게 역사를 알려줘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리그가 있죠. 근데 일본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인지,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인지, 일본도 원래 되게 많은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나라면 그 뒤에 배경은 딱히 예쁠 리는 없습니다. 고려 연방 이렇게 아주 통일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결론쯤에 이야기할 언제 얘기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야기가 나올 최근의 시사 이슈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사 이슈 이야기는 우리의 매우 밀착된 현실입니다. 오키나와 현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일본입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일본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나머지 일본과 불교의 영향이 적죠. 불교의 영향이 적으면 눈에 딱 티나는 문화 콘텐츠는 돼지고기입니다.
다른 곳보다 돼지고기 요리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것 중에서는 요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미군 기지가 크게 들어서 있는 곳은 네.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게 스팸이 들어간 찌개입니다. 진짜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미소 시루에도 스팸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음식인 거죠. 네. 하와이 진주만이 있어서 그렇게 스팸을 먹나? 하와이안들이? 오늘 스팸 얘기 말고 네. 오키나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취재도 하셨고 다녀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계신 정보가 네. 오키나와 환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한 네. 2달 됐죠.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가기 전에 왔다가 바로 네. 귀국을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홍콩 환타님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트윗에선 인도 환타라고도 하죠. 네. 예전보다 약간 좀 그을러서 오셨네요. 타기도 했고 뭐 면도도 하고 재판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예. 수염이 줄어드셨어요.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40일 정도 오키나와 갔다 왔고, 마침 제가 머무는 기간이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또 해외 나가서 선거를 바로 코앞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총지방선거였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사 선거였죠. 오키나와 현의 대빵을 뽑는 선거였고, 오키나와만 선거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되게 좀 많은 이슈들 때문에 네네. 한국 언론에서도 의외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또 일본 언론들을 보면은 아닥션이었나요? 아사히 같은 경우는 한 2번 이제 이번 선거의 쟁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닥션 모드였어요. 아사히 정도의 메이저가 2번 다뤘으면 안 다룬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오키나와 선거 특집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네네. 막상 이제 공약 같은 걸 이제 특집으로 한 번씩 다루잖아요. 네. 이제 지방 선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적었고 오키나와 지역 언론들은 이제 매일 선거 소식이었죠. 뭐 류쿠 신보나 오키나와 타임즈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뭐 지면의 반 이상을 계속 선거 얘기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네요. 오키나와 선거의 이슈가 국내에도 많이 보도됐던 이유는 오키나와 현지사 하나 뽑는 수준 정도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심지어 이 지사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렇겠죠. 일본 나머지에선 조용했다. 오히려 조용히 아베가 중의원을 해체시켰죠. 해산시켰죠. 네. 그렇죠. 해체가 이게 국내 단어고, 네. 네, 아베 단어로는 해산. 자, 오키나와라는 지명이 사실 이렇게 익숙한 지명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일본 하면은 뭐 도쿄나 오사카, 요즘 이제 큐슈 정도 가고 있고. 네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제 붐이 불고 있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책을 써보려고 갔는데, 우선 이제 또 미안하지만 구글 지도를 열고서 네. 오키나와를 검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켜주시고요. 구글 맵스도 좋고 얼스도 좋습니다. 인강 듣는 것 같네요. 이게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저는 다른 이슈를 생각했는데. 무슨 이슈요? 시키니까 하게 된다. 네. 그렇죠. 너님은 폰을 꺼내고 있다. 네. 만약에 구글 어쓰면은 오키나와를 치고서 엔터를 치면은 지도가 일본이 아니라 남쪽으로 막 가면서 네. 어느 작은 섬이 확대가 돼요. 오키나와 본섬의 최북단에서 일본 본토, 그러니까 이제 큐슈까지는 본토라고 하는데 큐슈의 남단인 가고시마까지 5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530km. 네. 근데 오키나와 현의 최남단인 요나구미 섬에서 타이완 본토까지는 11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오키나와도 열도처럼 늘어져 있나요? 열도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본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네네. 그 밑에 미야코 열도라는 데가 있고, 그 아주 밑에 이제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쪽에 야에야마 열도라는 데가 있고요. 쭉 늘어서서 오히려 본토보다 대만에 더 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센카쿠, 나오이다오라고 하는 지역도 야에야마에 속하는 지역이죠,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키나와는 일본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데, 타이완 쪽이 훨씬 가까운 섬이에요. 네. 뭐, 지도로 물리거리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더라도, 이게 뭐, 통사를 놓고 보면 여러 사람이 시비 걸었겠구나, 이 땅 가지고. 네. 예,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의 위치입니다. 자, 오키나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정보라는 게 우선은 뭐, 홍길동이죠. 그죠.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오키나와다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하고, 사실 또 홍길동은 소설인데, 이걸 또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나라 그죠. 이름이 류쿠인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여수 엑스포라면서 네. 해양 관련 논문들이 쏟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산별초가 네. 고려때 산별초가 이제 제주도서도 털리고 나서 오키나와로 건너갔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주목을 또 많이 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 오키나와의 이제 그 국가가 들어선 시기 그거랑 산별초가 폐한 시기랑 대충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쿠스코라고 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연관을 짓고 있고 과연 우연일까 하는 그것들의 그 질문의 연속.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연 우연일까죠. 네. 근데 그 이제 오키나와에 보면 이제 쿠스코라고 하는데 성을 이 쿠스코 유적이 한 300개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여기서 고려 기와가 출토된 곳이 한 3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중국식 청자가 출토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 국뽕을 맞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문화적 교류로 오키나와 안에 그 산별초 진도에서 쓰던 고려식 기와가 갔을 리는 있지만은 네. 숫자로 따졌을 때는 사실 100개 중에 1개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또 산별초가 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다. 여기서 또 이제 그냥 일반 쿠스코도 아니에요. 우리가 왕국을 세웠다까지 이제 막 가는데 기와 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확장되죠. 그 오키나와는 우리의 동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확장이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이 네. 오키나와를 한국 영토라고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진짜요? 대마도와 함께. 그리고 그게 안 되자 오키나와 독립 촉구 성명을 3번인가 발표해요. 참 오지랖이 넓으셨죠 그분도. 예. 네. 이 나라 저 나라에 그 오지랖의 범위 영토 범위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푸젠성, 그러니까 복건성 사람들하고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센카쿠가 그러니까 네. 다오이다오가 우리식으로 그냥 말을 하죠. 양쪽 입장, 조오도로 얘기를 하죠. 조오도가 제일 나을 것 같다. 네. 조오도가 이제 자기 땅에서 주장을 하고, 이 조오도가 오키나와 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조오도만 우리 땅이 아니라 사실 오키나와 전체가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키나와도, 물론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가 일본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국적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과, 이제 중국의 또 이제 국수주의적인 아저씨들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아직까지 분쟁은 크게 안 났지만 어찌 될지 모를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심심한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들이대고 있군요. 자 어찌됐건 이 오키나와는 일본보단 타이완 쪽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랜 기간 독립국이었죠. 아니 뭐 네. 독립국이었던 때도 있고 최소한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았어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골인데 네. 이게 35,000년 전의 인골이 오키나와 남부인 이시가키 섬에서 발견이 돼요. 네. 35,000년이면 구석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 10만 년 전 인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좀 인골의 발견을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일본이 좀 많이 그랬는데 예. 그나마 발견이 된 게 또 이 오키나와인 거예요. 자기들하고 문화적으로 별 상관이 없는. 어찌됐건 뭐 일본 사학계랑 고고학계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뼈 발견하는 연차 그 탄소연대기를 잡았을 때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이동 시기를 점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동식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이 더 오래됐고 우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죠.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그 뻥을 치고 일본인들이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사기꾼 교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사기꾼이 생긴 거예요. 네. 우리도 좀 더 어디 오래된 거 없나? 출토되는 거? 찾아 헤매고 있는 사기꾼들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한당고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에는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거 가지고는 네, 면이 안 섰다. 네. 우선 오키나와는 뭐 이제 부족국가 비스름하게 만들어진 게 한 12세기 정도? 그때 이제 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본토가 약 3나라 정도로 쪼개져 있었어요.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랑 거의 똑같은 네. 상황인데 그러다가 1429년에 이제 삼산이 통합되고 이제 류쿠 왕국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늦죠 사실. 16세기 초에 이제 처음으로 통일국가가 15세기 초에 통일국가가 생긴다는 거니까. 네. 이 무렵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뭐요? 그 중산왕이라는 류쿠의 왕이 한국에 망명해요.
예, 태조 때인가? 왕인데? 태종 때인가? 예. 그러니까 쿠데타 당했나? 진 사람이겠죠, 뭐. 진 사람. 삼국시대에서 뭐 의자왕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삼산이 바로 이제 북산, 중산, 남산이랬거든요. 네. 지역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 이름도 산에 남아있지 있던. 않네. 네. 그 세 나라가 그 삼국시대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각자 이렇게 그 주특기가 있거든요. 뭐 경제력이 앞선 뭐 중산 뭐 이런 식으로. 뭐 군사력은 북산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안 나오나? 예. 그래서 완전 개드립인데 이제 슬램덩크 만화가 네. 우리나라 번역될 때 북산고등학교로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키나와 북부가 북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진짜로. 어허. 그래가지고 일부 블로그 보면은 여기가 슬램덩크의 무대다. 이러면서. 과연 우연일까? 과연 우연일까? 네. 네.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검색해보니까 학교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쇼쿠가 아니었군요. 네. 예. 하여간에 뭐, 통일왕국이 15세기에 건설이 되고, 이게 이제 르크 왕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흔히 율도국이라고 오해가 되기도 하는. 네네. 그리고 이 르크 왕국은 이때부터 1609년 일본의 사스마번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기까지 약 한 200년가량 이제 번영을 누려요. 네. 뭐, 르크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리적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 일본,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인도네시아까지 무역선을 파견했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 무역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위치였죠. 그 회기선 근처에 관광하기 좋은 곳이란 원래 무역하기 좋은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그 미군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어디나. 목이 좋은 데죠, 진짜. 네. 오키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이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지대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좀 힘든 조건이 또 많았죠.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남서 해안에 있는 아저씨들은 이제 외구로 변해가지고 고려 말엔 고려를 털고 명나라 때 엄청나게 털어가지고서 명나라가 결국 그 해안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시킬 정도로 외구가 극성을 피잖아요. 그렇죠. 외말리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식 창구도 없었지만은 일본하고 이제 한동안 외교 관계를 단절을 해요. 근데 외교 관계 단절이라는 게 이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조공무역으로 모든 무역을 하잖아요. 특히 아시아는 사무역을 거의 안 했으니까 공무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공을 우리가 중국한테 바치면은 이제 중국 황제가 기특한 새끼들 이러면서 사열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조공으로 뜯긴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았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활성화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려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황제가 불러야 가니까. 뭐 명청시대 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3-4번씩 1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날 성절사가 가고 황태자의 생일날 천추사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조사하고 동지사는 음력 구정 원단이랑 동지 때 가는 사신인데 정조사랑 동지사는 좀 합쳐진 경우도 많아서 1년에 주로 3-4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4번 조공을 갖다 주고 사열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었죠. 사열이라 함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 배 긁어주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이득을 취해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많지만 어쨌든 무역의 형태였던 거죠. 동아시아에서. 또 그렇게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사신들이 사오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연안박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청나라 가가지고서 베이징의 유리창을 다 털어가지고 책을 사왔을 정도라는. 그렇죠. 조선왕조 초기 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한참 더 명이랑 사이가 안 좋던 초기 때는 명나라에 몇 번 입조하느냐 가지고 정말 논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는 3년에 한 번 와라. 3년 일사라 그러는데 조선에서는 아니야. 우리 저희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자주 갈게. 황제를 자주 인사해야지 하고서 1년 3사를 주장하죠. 1년 추워지면 또 봬요. 손을 들어주면서 울상인.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2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 입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우울해가지고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후에 좀 풀렸을 때도 10년 일사였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들어와라. 기억하기도 뭐하겠네요. 그래서 까먹을만 하면 이제 한 번씩 오는 건데. 매번 후임자가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조선이나 뭐 오키나와를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된 거죠. 나하라는 데가 이제 수도였는 르크 왕국에 나하에 있는 왕궁 이름이 슈리성인데 거기 그 만국종탑이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뭐 조선의 이름을 본받고
중국을 모시면서 해가지고 조선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몹시 의미를 부여하죠. 오늘 되게 초반의 주제는 과연 우연일까? 과연 우연일까? 네, 첫 문장에 나왔으니까 뭐 이러면서 조선의 이름을 본받고? 아니 조선의 이로움을 본받고. 이로움을 본받고. 그럼 또 이제 미친 성급한 역사학자들이 아싸 일빠 이러면서 책을 써내려가고 주장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반대의 의미로 일본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려 노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과의 관계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창구가 막혀버리니까 새로운 창구들이 필요했고, 마침 이제 마카오로 가던 그 상인들이 나가자키에 표류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총이 나오고 했다고 그들을 또 중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어찌됐건 신문물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창구가 막혀버렸던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기본 질서 체계, 조공책봉 체제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시장 무역을 좀 일찍 경험했다 덕분에. 얘는 돈만 줘도 금방 또 오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어쨌든 통일이 되죠.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조일 전쟁이라고 하는 통일기념 전쟁. 통일기념 전쟁.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류크에다가도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출병을 하는데 그 쌀과 군대를 대라고 그랬대요. 근데 류크에서 진짜로 이걸 명나라에 일러버린 거예요. 알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익혀서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한다고. 훌륭한 외교네요. 그리고 조선에도 알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류크 만세를 외치는 경우가 있죠. 이 귓속말. 그러니까 과연 우연일까? 다른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그죠. 적절하네요, 되게. 님 나더러 쌀 갖고 오라 함. 무슨 얘기인지 암? 이러면서. 그리고 뭐. 난 직접적으로 안 꼽아놨음. 전쟁이 났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다 알잖아요. 이순신의 활약, 그리고 이제 명나라군의 참전. 등으로 해서 일본이 털리고. 그 조공무역의 복귀가 얼마나 일본으로서는 중요했냐면은 그 정유재란 직전에 강화 협상을 할 때 일본이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도 조공무역의 복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일본은 져요. 지고 나서 징벌을 해야죠. 일렀던 놈이 하나 있죠. 그렇죠. 집에 돌아왔더니 옆집에 아직 있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오면 관대해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지고 와서 봤더니 제가 있어. 아직 잘 살고 있어. 야, 핸드폰 줘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선 이제 옆집을 때려주기 전에 내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자식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발음이 맨날 새끼하 가라랑 새끼하라 가랑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새끼가 하라? 저는 똑같아요. 가라. 새끼가 하라 전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인 1600년 10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와 이시다 미쓰나리 파의 권력 다툼. 하루 만에 승패가 결정되었으며 도쿠가와가 승리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롤스로이드를 롤스로이스라고 했나? 반대로 했나를 롤스로이스예요. 그걸 지적을 하네,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진짜 신경 쓰여. 새끼가 알아. 그거죠. 원래 이런 큰 전쟁 나고 나면 이렇게 정리 전쟁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후휘. 원래 2차 대전 끝나고 6.25가 터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했는데 이제 부부끼리 싸우려다 망했으니까 부부싸움 한번 또 해야죠. 누가 잘못했나. 빚쟁이랑 한번 크게 싸웠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지금의 가고시마, 사스마라고 당시 했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전팀이에요, 정확하게 말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히데요시 자식이죠. 근데 그 패전팀 같은 경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땅을 몰수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는데 이 사스마번이 당시 그 전쟁에서 엄청나게 잘 싸워요. 그러니까 후퇴를 잘해요. 사실 그 전쟁이 이제 그 상대편 장군을 매수해가지고서 거꾸로 역습을 해서 쉽게 이기잖아요. 그 자체를. 어찌됐건 사스마 같은 경우는 그 용맹함 때문에 땅을 몰수하지 않고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이 2차 대전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계속 나오죠. 번이란 일본의 역사에서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를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서는 1만석 이상의 소출을 내는 영토를 보유한 봉건 영주인 다이묘가 지배한 영역과 그 지배 기구를 가리키는 역사 용어입니다.
이 사스마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에서 졌잖아요. 두 번이나 진 거죠. 조선 출병도 진 거고 보장받았던 땅도 없었을 테고. 근데 군사력은 또 보존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그리고 경제는 좀 피폐한 상태에서 거친 아저씨들이 막 되게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눈독을 들인 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왕국의 눈독을 들어요. 거기가 바로 오키나와였던 거죠. 군사력을 유지해주고 땅만 뺏었으니 해적이 안 될 수가. 자, 근데 이제 참 재밌게도 전쟁이 어이없게 심각하게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번이잖아요. 네. 번에 왕국이 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오키나가 약해도 작아도 거기는 국이고 여기는 한 행정단위인데 전쟁에 져요. 그리고 사스마가 이제 오키나와를 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30km거든요. 이건 당시 100길로 530km는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렇죠. 예. 군단이 예비군이 와가지고 수도방위 사령부를 털어버리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보불 전쟁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독일 그 연방 내 하나의 영방 국가와 프랑스가 싸워서 프랑스가 진 전쟁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츠마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곳입니다. 물론 뭐 안에 이제 실제 전쟁사를 따져놓고 보면은 뭐 원래부터 전력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은 사스마는 굳이 이 먼 데까지 가서 왜 오키나와 점령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국무역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스마는 오키나와를 점령하는데 왕도 내버려 두고요. 왕실도 내버려 둬요. 점령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은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 그 조공을 끊을 테니까. 그렇죠. 조공을 그러니까, 못 오게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게 해요, 이거를. 침략해서 먹어버리는데 모든 행정기관 다 그대 내버려 두고서 간접 통치식으로 다루는 거고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영가시구나. 네.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중국도 눈치를 채가지고서 이제 2년 1사로 바꾸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오키나와가 가졌던 그 조공무역의 혜택들은 대부분 사스마가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또 이걸 또 에도막부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삥을 뜯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키나와는 이제 이중삥을 뜯기게 되는 거고 그렇겠군요. 무능한 왕은 이제 백성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더. 거기까지가 번영의 끝. 이게 원래 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주 약한 애 삥 뜯기면은 일진이 원래 애한테 삥을 뜯으면은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진 오고 막 이제 별 막 이제 그 전문용어로 조삐리 이런 애들도 와가지고 삥을 뜯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착한 애들은 대여섯 번 수탈당합니다. 그러고 보면 뭐 임진왜란도 보면 명나라가 대군을 파견할 수 있었잖아요. 조선이 그렇죠. 털리면. 그런데 이건 뭐 바다 너무 한가운데여가지고 갈 수도 없고. 몰래 뭐, 때렸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원나라 때 털렸던 경험도 있고 네. 일본 한번 털어보려다가 네. 사스마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일단 오키나와 왕국에서 무기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왕실에 있는 일부 경비대에만 제외하고 모든 무기를 압수해요. 그리고 오키나와가 철광산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철을 통제하면은 오키나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거든요. 그건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철 뺏어가면 싸울 수 없죠. 아, 철이 아예 없군요, 오키나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맨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뭐 짐승하고도 싸워야 되고 각종 싸워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맨몸으로 하는 무술이 발달돼요. 그걸 이제 요새 우리는 가라데라고 그러죠. 그게 그럼 오키나와가 시작이에요. 오키나와가 원조예요. 그래서 고류 가라데라고 그래요. 오키나와 가라데를.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타격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쪽 지방이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남쪽은 옷을 벗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슬링이나 유도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는, 그러니까 남의 힘을 이용하는 무술은 네. 되게 북쪽에서 발달을 해요. 잡을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몽고 같은 데는 때려도 소용이 없는 게 옷이 두껍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거는 얼굴밖에 갈길 데가 없는 거예요. 타격계가 발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 씨름하잖아요, 거기도. 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관절계 위주로 발달이 되고, 남방 무술은 전형적으로 타격계가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옷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죠. 이제 오키나와에서 나온 무기가 바로 이소룡이 아도 하면서 쓰는 쌍절곤도 오키나와가 원조예요. 최소의 철이 들어가죠. 네. 나무 두 개를 가지고 나무의 회전각을 이용해서 갈기는 거니까. 고리만 쇠로 만들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오키나와에서 맨손의 무술과 쌍절곤 같은 무기가 나왔냐면은 무기가 없고 근데 자기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또 어찌됐건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스마가 노렸던 거는 사탕수수예요.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탕수수가 나는 데가 오키나와예요. 중국이나 조선, 일본 본토에서 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설탕이라는 게 되게 귀했잖아요. 그죠. 실록 봐도 뭐 우리나라도 영의정이 아프면 설탕 한 통 하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설탕 한 통과 고기를 하사하죠. 네, 꿀물 뭐 이런 거, 꿀물이나 설탕물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키나와 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고가로 그 전에 중개무역으로 팔렸어요. 일본 본토에. 네. 귀하니까. 이거를 털어오면은 사스마가 독점을 해서 팔 수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의 사탕수수들은 거의 다 사스마로 흘러가고 일본 각지로 퍼져요. 유럽에게 카리브해가 있었다면 일본에게는 오키나와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음식 그 사학자들 말로는 그 사스마가 오키나와 점령하기 전까지 일본 요리의 단맛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대부분 간장만을 가지고 짠맛 베이스였는데 이제 오키나와의 사탕수수가 어찌됐건 오키나와가 독점할 때보다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자기네 내부에서 털어가지고 파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단맛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일본 음식은 아주 달죠. 네. 네. 하여간 사스마가 오키나와에 대해서 특히 사탕수수에 대해서 독점한 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우선 오키나와는 지형 자체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물이 되게 잘 빠지는 구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담수를 저장할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논농사 자체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가 되게 잘 되는 기후기도 한데, 네.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마치 영국 애들이 에티오피아에 커피만 심어라고 했듯이, 네네. 커피만을 심게 하고, 쌀은 본토, 그러니까 사스마에서 오키나와에 파는 식으로 가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사탕수수는 되게 싼 값에 가져가고, 쌀은 되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겠죠. 진짜 그 어떤 전형적인 플랜테이션 농업. 그러니까 되게 선진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서구 식민지들이 하던 짓을 얘네는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네. 빠르게 치사해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에 대한 냄새는 이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훨씬 빨랐잖아요. 예, 위대한 창시자네요. 다이씨. 그렇게 털리다 보니까 이제 오키나와 왕실, 류쿠 왕국은 내부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아까 세계의 열도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오키나와 본섬 주민들에게는 안 걷는 인두세라는 걸 만들어서 주변 열도 사람들에게 징수를 해요. 그렇죠. 네. 이 인두세는 사람의 노동력이 얼마나에 따라서 4등급으로 차등을 해요. 상중하하하. 여기에 따라서 인당 요금을 따로 매기는 거죠, 세금을. 이게 확실히 더 센데 삥 뜯기면 와서 삥 뜯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하가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덜 내는 거긴 하죠. 덜 내는 네. 거. 근데 이제 유아들이나 이런 애들도 세금이, 인두세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노동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세금은 쌀하고 포였는데, 뭐 당연히 오키나와는 이제 쌀이 없으니까 네. 이것이 사탕수수로 다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자, 문제는 이제 이건 거예요. 인두세다 보니까 오키나와는 지금도 요즘도 일기예보를 보면 알겠지만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오키나와 남서쪽. 네. 태풍만 오면 얘기하잖아요. 오키나와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네. 9시 45분쯤에 들었구나. 심지어 미야코 섬 같은 경우는, 미야코 열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대가 낮아요, 되게.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가 113m예요. 네. 여기는 한 번 쓰나미로 전멸 기록이 있어요. 아, 진짜요? 섬주민 전체 전멸. 살면 안 되는 데네요. 네, 그렇죠. 거의. 장점은 거기 뱀이 없어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독사가. 네, 이제. 아이고, 근데 주민이면 뱀이 왜 죽었나를 생각해야지. 저기 땅값 안 받는데 이러면서 이상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농업하기도 좋지 않은 조건이고 세금은 가혹해지고 그러니까 네. 인구를 스스로 줄여요. 그러니까 실제 기록에 이제 미야코 섬에서 이뤄진 일인데 마을에서 마을 촌주가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시간을 놓친 사람을 죽여요. 아니면은 또 미야코 섬 얘기인데 어느 해는 임산부를, 섬에 있는 임산부를 모두 모아다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면 얘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 인두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군포랑은 다르죠. 군포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18세에서 60세 조선 같은 경우는. 아이를 죽인다는 건 세수 부담을 줄이는 의미가 있었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늘 수 없는 구조고 인구를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이 되니까 너무 끔찍하다. 설국열차의 그 예시와 맞닿게 되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조절된다, 어떻게든. 한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섬이라는 환경이 폐쇄된 좁은 공간, 열차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제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도 아마미라는 또 열도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사스마가 들어오면서 아예 자기네가 처음부터 가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할 통치. 더 심해서 초기부터 사탕수수 전매제를 실시해요. 네. 사탕수수만 지어야 되는 거고 그걸 전량 걔네들이 가져가고 그쪽 사람들이나 오키나와 본섬도 한동안 그랬는데 본섬 사람들이 사탕수수에 손을 대면 손목을 잘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 설탕이라는 거는 되게 끔찍한 기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지금 여행을 하면 오키나와의 특산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흑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즙을 그냥 이제 끓여놓으면 까매지거든요. 이 상태가 약간의 캐러멜 맛이 나요. 이거 설탕 그 자체를 간식으로도 먹고, 요걸 코팅해서 뭐 이제 땅콩에도 발라먹고, 뭐 커피나 같은 거 이렇게 먹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사탕수수의 맛이나 설탕이 이제 안 단 거죠, 되게. 되게 씁쓸했어요, 진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츠마 일본 육군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본 2차 대전이 일본 육군의 뿌리예요. 사츠마현의 군대가. 그런데 왜 그들의 조선 통치가 그렇게 가혹했는지 어디에서 연습했는지 알겠네요. 트레이닝이 확 됐죠, 진짜. 오키나와 섬에서 연습된 것들이 한반도에 적용되는 사례는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가혹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해양에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로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중국 부젠성으로 도망갔던 사례들이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배를 몰수하고 해안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요. 헐. 해상봉쇄. 네, 해상봉쇄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섬 사람들한테 배를 타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냥 이제 도망가려는 음모가 좌절되는 거니까 자유를 잃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로를 못하니까 낚시는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뭐 물뚝심송님은 갔으면 살아남았겠으나 이제 그 낚시 장비가 부족했던 시대였고 사실 어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훨씬 크잖아요. 수확량, 그렇죠. 어획량에 있어가지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 요리에서 해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다 뜯어 먹다가 이제 해초, 그 다음에 뻘에서 자라는 뭐 문어, 그 다음에 맹글로브 숲에서 자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요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오키나와 가서 저는 이제 약간 육고기보다는 좀 물 속에서 나는 걸 좋아하는 입맛인데 정말 별의별 해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이다 생각 먹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하여간 오키나와에 가셔가지고 뭘 드시려고 해도 공부를 하고 나니 입맛이 사라지고 먹기가 싫어지는. 아니 난 가이드북 써야 되는데. 네. 맛은 있다만 맛있지 않았다. 이런 결론으로 매번.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이것의 이유는 뭐 이러면서 이런 이 요리의 기원은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있는지 상상하면서 즐기시도록. 해주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뭐 고구마가 들어가면서 이제 막 자라잖아요. 고구마랑 감자는 사실 어지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주식이 고구마가 된 건 정말 그나마의 대량 아사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였고. 근데 또 사실 또 뭐 이 사람 진짜 좋았겠어요. 고구마만 맨날 먹는 삶이. 근데 또 가면 오키나와 가면은 그렇게 또 고구마가 유명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먹거리 간식이 고구마와 설탕인데 이게 다 이제 그때의 기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에 의한 비극은 인류를 못 죽이는 게 인류는 거기서 언제나 새로운 레시피로 대항하더라고요. 그치. 예. 맞아. 우리도 뭐 간식으로 맨날 도토리 묵 이런 것만 먹으면 슬프겠죠. 아니 우리가 내가 뭐 회식 가고 뭐 아니면 바깥 양반하고 바깥 뭐 먹으러 나가가지고 부대찌개를 먹으면 눈물이 뚝뚝 흐르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탈탈 한 300년 정도를 털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사스마는 300년. 일본에서 가장 부자인 지역이 되는 거고 결국 그 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에도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의 기치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메이지 유신이 사스마와 조슈가 벌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징선 통일 일본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희생한 게 누구인지를 들은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탕수수가 벌인 일이 엄청난 거죠,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사탕수수가 만들었다고 우겨도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역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힌트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매우 똑똑한 그것은 알겠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한반도의 역사와 많이 닮아 있는지 일일이 대입이 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에도 비슷한 퍼즐 조각들을 계속해서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지금보다 더 커질 내 손안의 세상.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 2014가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일요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전시와 유익한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분께 LG G워치, 넥서스 9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에 홈페이지 사전 등록자에게 드리는 특별한 경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앱쇼를 검색하세요. 뭐였죠? 뭐요? 사치마랑 또 어디였죠? 조슈. 네. 이용이 공부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좀 건조하고 차분한 어투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간단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외교와 전쟁 문제에 있어서 본국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아도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은 매우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걸 한 문장 정도 말할 수 있는 걸 자세한 예시로 들으니 더 징그럽습니다. 차분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 드립을 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네. 나도 치고 싶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용도 못 치잖아 지금. 어제 이제 이 내용의 원고를 먼저 받아보신 물뚝심송 상임 고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시종일관 슬프다 이야기가.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발표 걸려가지고 했던 주제가 오키나와의 역사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나불대잖아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키나와가 특이한 게 어진을 남겨요. 그러니까 왕래. 어진. 왕의 조상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어진이 중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조선식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떤 캐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있는데 왕 얼굴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문무백관들이 좌우에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왕의 어지는 왕만 딱 나오잖아요. 중국이나 조선식은.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좀 입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오키나와식은 평면식으로 좌우 문무백관이 보이고 한쪽은 칼을 차고 한쪽은 이렇게 문관무관이 이렇게 따로 보이고 왕의 얼굴만 계속 바뀌거든요. 각 왕마다 전부 어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 지날수록 점점 수염이 옅어지는. 네, 맞아. 옅어지는. 1대 쇼씨는 수염 되게 긴데. 무슨 장비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얼굴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점점 수염이 없어져.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으로 끌려간 아저씨는 정말 수염이 없죠. 포졸 수염. 네. 이유는 뭘까요? 국력과 수염이. 그럼 나는 국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셔야죠. 예.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쓸데없는. 네. 환타님네 가문의 시조로 여겨지는 오키나와 환타님과 함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제국주의화 되죠, 일본은 계속. 그러면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또 오키나와가 돼요. 그렇죠. 제국주의의 연습상대로 이보다 딱인 곳도 없죠. 제국주의의 연습상대. 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왕국이 연습할 일은 수탈. 네. 번이 됐다가 일개 현이 되죠. 그래서 패번치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키나와를 이제 현으로 패번치현. 네, 패번치현. 오키나와를 이제 현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류쿠 처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딱 1872년에 이제 그나마 명목적인 이제 독립 체제를 박탈당하고 류쿠의 마지막 왕은 도쿄로 끌려가서 자작이 돼요. 자귀를 받죠. 자귀를 받죠. 그리고 패번치현이라는 말, 처분했다라는 동사가 매우 구슬프네요. 네. 아무리 명목분인 왕국이었지만은 비록 무기가 없긴 했지만 정말 류쿠 처분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30명의 수행원, 그 순사 160명, 보병 400명이 가가지고 나라를 문을 닫게 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니까 딱 4년 후에 류구 처분이 나고. 네. 류구 처분이 되고 나서부터 조선이 병합되기까지가 38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초고속이죠. 그 사이 뭐 청일 전쟁으로 중국 털리고 또 청일 전쟁의 승리로 타이완이 일본 땅이 되고 또 러시아 털리고 그러면서 조선이 보호국이 되고 한일합병이 되는 거죠. 네. 그게 191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 일본은 되게 이제 경이로웠던 시대겠죠. 그 이렇게 뭐 나츠메 소세키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고 뭐 국력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 보면은 네. 연상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한국이 월드컵 4강 가는 그런 느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해본 며칠 동안. 네. 그러니까 패전국의 백성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승전국의 국민들은 뭐 이성적이고 뭐고 다 말할 것도 없이 승리에 취하나 봐요. 암묵적 동조자가 되기도 하고. 네. 비극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오키나와의 반식민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류구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정이 결국 막부가 사스마를 삥뜯었고, 네. 사스마가 류구 왕국을 삥뜯었고, 네. 류구 왕국은 본선 사람들은 좀 그나마 대우를 했지만 또 주변 열도에 있는 사람들을 삥뜯었고, 네. 인두세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서 그냥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자본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의 관계처럼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탈이 이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네. 카드사에 3% 넘게 뜯기는 사장님들이 알바생 월급 떼먹고. 네. 네. 오히려 더 많이 떼먹고. 그렇죠. 네. 알바생은 학교에서 후배를 삥뜯고. 그리고 가장 약한 학생은 집에 가서 엄마를 괴롭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모두가 위에 어딘가에서의 수탈의 결과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손 벌리면 엄마는 남편을 쪼고. 근데 그 남편은 카드사 직원이야. 훌륭하다. 예. 만화를 그리세요 지금부터. 윤회. 이렇게 돌아가네. 일본이 육구왕국을 점령했을 때 오키나와 본섬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네. 격렬히 반발했는데 우선 힘도 없었고 철도 없고 이때 또 아주 또 미묘하게 또 여론이 갈려요. 네. 오키나와 본섬은 정말 격렬하게 항의를 해요. 네. 2,000명 정도가 이제 막 울고불고 막 이제 기록해놓은 거 보면 그런데 그러나 오키나와 본섬에 수탈당하던 나머지 열도. 네, 나머지 열도는 묘하게 환영하는 기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족쳐라 빨리 와서 최대한 인두세는 없어질 테니까. 어.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군이 그 진주했을 때 실제로 야에야마 열도랑 미야코 열도 사람들은 환영을 해요. 또 이 미묘한 온도차들이 생기고 이해가 잘 됩니다. 앞에 들은 설명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하지만 이제 그 인두세가 또 빨리 안 없어지는 게 1904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또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던 시스템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굳이 내가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본선 사람들에게 없던 인두세는 한 20년 정도 더 네. 유지가 돼요. 그래서 수탈 당하던 사람들은 정복자를 정복해버린 다른 정복자가 왔다고 해서 딱히 반기구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케어해줄 리는 없거든. 그죠. 저 세 군데가 군복만 바뀌었지. 자, 그렇게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되고, 일본은 승승장구를 거의 미친 듯이 하죠. 만주도 먹고, 이제. 네. 중일전쟁 일으키고, 심지어 이제 진주만도 까고 미국이랑 단판 붙는 상황이 되고. 네. 태평양 전쟁은 한 1년 반 정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지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드웨이에서 털리고, 네. 쭉쭉쭉쭉쭉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44년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연합국은 일본 본토 상륙작전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게 되고 네. 일본은 일본대로 본토 방어작전 계획을 수립하죠. 네, 그러면서 일본이 내세웠던 거는 어차피 지금 남태평양 전선이 계속 밀리면서 좁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본토 수도의 전초기지를 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키나와에서 연합국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야지 본토까지 얘네들이 들어오면 엄두를 못 내고 적당한 협상으로 정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이게 그 태평양 전쟁 초기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일본의 전략이. 처음에는 미군이 상륙하면 섬에 상륙하면 일거에 착검 돌격하여 반자의 여택 몰아내자. 밀리로. 예, 근성과 미사일 전쟁 말고 정신력으로 사이오닉 스톰으로 이렇게 몰아내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만화는 또 찬다. 예, 이게 아무런 그 전략적인 가치도 없는 그렇죠. 전략이라는 게 그게 싸우자란 말하고 뭐가 달라. 예, 금방 드러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미군들에게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전략이 바뀝니다. 섬을 요새화하고 그러니까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 쪽으로 바뀌어요. 전략이. 그러니까 뭐 30에서 200명 단위의 땅굴을 판 다음에 이 땅굴을 모두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건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딱 들어봐도 머리 쓰기 시작한 타이밍이 되게 늦었구나. 이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방어전인데 최대한 저들을 소모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전술을 짜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도 그만큼 소모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 방패나 일본군이 막판에 썼던 것들, 그 민간인의 엄청난 사망이 사실 그때 때문에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연합국은 사실 44년만 하더라도 이제 필리핀 무선을 점령하고 타이완으로 간 다음에 타이완에서 중국 남부 상륙을 해가지고서 일단 충칭에 있는 국민당 정부를 구하고 중국 대륙을 회복한 다음에 일본으로 갈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전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타이완을 점령해가지고 와서 싸우고 뭐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이 태풍길을 따라 직진. 네, 그냥 이제 태풍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오키나와 먹고 본토로 들어가자라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요. 네.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그렇죠. 여기 고기압 보이냐? 일로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키나와는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사스마본이 일본 육군의 뿌리라고 했는데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조슈현이 일본 육군의 뿌리고 사스마본은 일본 해군의 뿌리예요. 아, 이거 언제 편집하냐. 오케이. 네. 죄송. 네. 검색했어요? 지금 그동안? 예. 뭔가 바뀐 것 같고 이상해가지고. 예. 나는 알아서 하겠죠. 가만히 있었어요. 네. 2년 만에 발전한 거 봐. 난 이용 오빠를 너무 믿나 봐. 뭐라고 가만히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럼 같이 일하실 일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말씀하시고 떠나시면 되잖아, 환타님은. 예, 믿으실 거 없습니다. 제 입장을 뭘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든 병력들이 오키나와 본섬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열도들은 또 쉽게 전쟁이 끝나요, 그냥. 네. 큰 부대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군에 대한 학살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집단 자결도 아주 희귀하게 몇 개의 섬에선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았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오키나와 본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조가 보이는 게 뭐 이오지마 이런 섬에서도 이오지마에서 처음 그걸 했잖아. 땅굴 파고 짱 박히는 게. 예. 이오지마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옥도가 열렸죠. 연합군 입장에서는. 네. 예. 엄청나게 죽고. 그리고 오키나와가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44년, 그러니까 전투는 지금 45년 4월 이때 미군이 상륙하는데, 44년 8월부터 이미 파견단이 가가지고서 비행장 깔고, 땅굴 파고, 해군 사령부는 아예 지하 참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제 뭐 오키나와 여행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언덕에, 전 무슨 해군 사령부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산이에요? 산에 그냥 땅굴이 들어가 있어요. 참호예요, 다. 거기서만 뭐 시신이 2,400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막판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그 가네다라는 오키나와 중부로 상륙을 해가지고서 남부를 중심으로 이제 군대가 집중돼 일본군이 방어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중부하고 북부는 또 금방 전쟁이 끝나요. 한 일주일 안에 점령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부 전체가 2,300개 요새로 구성된 구조다 보니까 이걸 다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전황도를 보면은 오늘 내일 날짜가 다 있고 거의 전진을 50m씩 전진을 해요. 매일. 그러면서 뭐 미군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생산성에서 이미 월등하게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물량 공세를 또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당시에 오키나와 본섬의 인구가 약 4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11만 6천. 여기에 조선인 강제징용자와 정신대 할머니들이 약 1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조선인들은. 이 전쟁 기간은 약 석 달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정식적인 전사에서는 오키나와 전투라고 하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걸 철의 폭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때 떨어진 포탄의 수가 271만 6천 발. 45만 명 사는 섬 중에 3분의 1의 땅에 떨어진 미사일이 그 정도다. 인구 한 명당 5발. 그렇죠. 이게 총알이 아니라 포탄이. 그러니까 뭐 미국 지질학회에서 오키나와 섬 점령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그 해안선이 바뀐 곳이 정말 10km 정도에 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 뭐 그 산이 하나 녹아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해안에서 포사격을 하니까 해안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일본 쪽이 18만 명이 죽고. 그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는 그 퍼시픽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끔찍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군인이 고작 11만 명이었다는 걸 참고하고 들어주셔야 될 숫자 같네요. 그리고 뭐 일본 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는 가다가 침몰하죠. 오키나와로 가다가. 오키나와 근해에서 침몰했죠.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약 1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본군이 한 18만 죽고 미국이 12,000명 정도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학살로도 보이는데 사실 이 전투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죽은 단일 전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격렬했냐면은 양쪽 최고 사령관이 죽어요. 미국 쪽은 중장이었는데 이 아저씨 시찰 나갔다 포격받아 죽고요. 일본군 총사령관이 이제 자결을 하죠. 일본 애들답게 당시에. 그리고 그 중장이 죽은 게 또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높은 미국 고위 장성이 죽은 사건이에요. 전사한 것이. 네. 네. 문제는 이제 군대끼리의 공방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죽음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제 또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상황하고도 되게 많이 비슷하게 보일 텐데. 네. 일단 그 미군의 공습이기 전부터 일본군들이 불령선인들 속아낸다고 하면서. 불령선인? 예,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아서 죽였는데. 이때 대부분이 또 이제 조선인들이 이때 초기부터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네. 이오지마라는 섬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조선인이 하나 있는데 되게 성실하고 네. 이제 마을 사람들 신망을 받고 있는데 그냥 와서 갑자기 조선인을 막 죽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웃 사람이 너 죽이러 온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뒤를 담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신문 과정도 전혀 없이 그냥 이제 그냥 호적본 본 다음에 조선 적이면은 죽여댄 거죠 사람들을. 네. 그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죽일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죠. 네. 혹시 모를 우리 뒤에서 뒤통수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네.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네. 뭐 사이판 전투에서도 많이 집단 자살이 있어서 알려진 얘기지만은 당시 일본군들은 대번영 아저씨들은 주민들한테 미군한 잡히면은 탱크로 깔아 죽이고 여성은 이제 집단 성폭행을 한 다음에 찢어서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어라. 지금 깨끗하게 죽는 게 낫고. 네. 또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제 옥새 정책을 피잖아요. 옥새. 옥처럼 부서져라. 네. 그래서 집단 자결 사건이 이제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황의 후예로서 항복하는 치욕을 맞이하느니 깨끗하게 죽자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먹혔나 봐요. 네. 실제로 집단 자결의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오키나와 전투 그리고 민간인의 사망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80년 5월에 한국 정부가 했던 것보다 더 성의가 없는 게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일본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종특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간인들이 얼만큼 죽었냐, 얼만큼 자살에 강요됐냐는 부분들은 네. 이제 그 현장 발굴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근데 증언만 가지고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시신이 결국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신의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한 게 대략 뭐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확인된 게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증거가 있는. 네. 증거가 남아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숫자가 1,00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이제 뭐 조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지났는데. 그러게요. 그 퍼시픽에 나오는 장면은 그겁니다. 그 아이를 아는 민간인 여성에게 오키나와인 여성에게 폭탄을 둘러서 일본인이 미끼로 씁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런 일이. 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시를 증언한 걸로 이제 남아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중부의 치비치리 가마나 동굴인데, 가마가 동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한 150명 정도가 있었고, 네. 미군이 와서 항복공고까지 할 정도로 대화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민 중에 2명이 죽창 들고 뛰어들었다고 해서 사살당하고, 네. 이제 미군 쪽에서는 아무 말을 안 믿은 거죠. 미군에서 항복하면 살려주고.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점령 지역에서 그 민간인 포로들에 대한 대우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승자의 역사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결국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종군 기자 출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네. 이제 주사기에 독약을 넣어 자기 자식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미군한테 잡혀서 성폭행을 당할 테니까. 네. 자기도 자살을 해요. 그리고 뭐 낫을 들고서 이제 애 아빠가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도 있었고 어떤 증언은 이제 이 아버지는 후일에 이제 뭐 미쳤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이제 우는 거예요. 뭐 동굴에서 울 수 있잖아. 깐난쟁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본군이 또 있었는데 이 딴 지역인데 이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애 입을 틀어 막았대요. 틀어 막는데 소리가 새나면 애는 더 힘드니까 더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더 세게 틀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작을 하잖아요. 이 발작이 느껴지는데 손을 못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이제 미군이 진주하자 의기롭게 자결을 했다. 이게 근데 이게 자결이냐는 공식 거죠.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파 애들 얘기가 아니라. 공식 입장이라고요? 네. 그 이제 지도층의 잘못된 선택은 이제 100년이 지나고 이럴 때 더 잔인하게 드러나게 되네요. 말이 자결이지 학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도록 그동안 사회 안전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의 입장에서 단어를 쓰자면. 네. 여기다가 이제 항복을 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우선 가장 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죽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죽도록 가르쳤을 테고 일본군이 포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을 테니까요. 우리도 이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진짜 어떤 지역에서는 난징에서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겁에 질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니까. 하여간 학살이라는 점을 다르게 보면 안 되겠다. 이게 학살이 맞다는 걸. 여기선 지금도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게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제 뭐 승에서 그 세영모 같은 애들 쓰는 자료들 같은 거 보면은 애국적 행동인 거죠. 아이고야. 세영모.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 일본 교과서 개정 때마다 황당한 정도로 왜곡된 교과서를 제출하는 단체. 최근 일본 내에서 일부 넷윅들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환장을 노리신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오키나와 입장들이 일본에 이렇게 크게 유통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크게 유통됐으면은 이게 아유 세상에. 아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사라졌는데. 2004년도에 이제 오키나와에서만 나온 로컬 신문인 오키나와 타임즈가 조사를 하는데 이제 뭐 홍콩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당신이 일본인인가 오키나와인인가? 홍콩에서 정말 나왔던 질문이네요.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일본 말로 오키나와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치난추라고 그래요. 오키나와인이라는 오키나와 말이에요. 참고로 오키나와 말은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보다 갭이 더 커요. 다른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미야코 열도와 야야야마 열도도 또 본섬하고 말이 달라요. 제가 가이드북 쓸 때 현지어 표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키나와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오키나와어 표기를 하려고 했어요. 일본 표준어 표기보다. 네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키나와 본토 말은 그나마 레퍼런스도 있고 뭐 현대 일본어 오키나와 사전이 있는데 네네. 지방 미야코 열도나 야야야마 열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런 그 지방 그 지역 역사가 또 아예 오키나와 본선과 다른 건 아닌 마당에 이 지역의 말까지 오키나와 말로 만드는 거는 또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폭거가 되죠. 네. 포기했어요. 제가 일본 인도 가이드북은 18개 지역어 다 넣었거든요. 글자 표기까지. 근데 이번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훌륭하십니다. 갑자기. 급칭찬. 예. 아니, 소수민족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로.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대답한 게 28.8%였고, 아, 내가 일본인이다? 네.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거죠. 홍콩 차이나다라고 대답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기도 하면서 오키나와인이기도 하다. 가 41.8%. 무슨 소리야, 나 우치난추야. 가 27.5% 정도.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일본군이 2차 대전 당시 벌였던 자국민에 대한 학살이나 아니면 집단 자살의 강요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설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또 다른 조사인데 그 일본이나 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조국의 군인에 의한 학살에 상처를 받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 크고요. 아, 우리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오키나와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침략자의 학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묘하게 다른 시각이 존재는 하는데 이제 뭐 자신을 지키러 왔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리고 44년도에 오키나와에 일본군이 대량으로 진주했을 때 주민들은 되게 우호적이었대요. 어찌됐건 뭐 미국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테고, 아, 우리를 지켜주러 이 사람들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뭐 벙커 파고 이러면서 막 강제노동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좀 군인과 주민들 간의 갭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자신을 지키러 왔다고 믿었던 군대에 의한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는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질문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바로 직역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답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결론대로네요. 트라우마는 분명히 크다. 해석 방법은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군대도 군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게 가장 정확해 보이는데요. 근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군사적 요충지의 주민들은 국가가
그 어떤 군대도 지켜주지 그냥 않는다. 군대인 거예요. 그게 일본군이든 미군이든 아니면은 뭐 오키나와 류크왕족의 군대건 간에 그건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군대일 뿐이지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네요.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평도의 주민들에게 가지게 되는 부채의식 같은 것이 이제 겹쳐지게 들립니다. 네. 자, 뭐 한 번 더 강조를 해야겠는데 이 비극에 대해서 45년도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010년에 이제 그 45년 오키나와 전선 지상전을 경험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오키나와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조사 기록이 한국에서도 이제 논문에서도 인용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 전쟁을 경험했던 약 한 400명 정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40% 정도가 아직까지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65년에서 7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당시에 10대거나 5, 6세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평생 그 기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영국에서 사례로 인용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헨잔 히로코라는 77세의 여성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지금도 이제 가끔씩 미군 전투기에 습격을 받는 꿈을 꾼다 그러고 사실 또 오키나와에 있다 보면은 머리로 뭐 미군 기지가 엄청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미군기들이 날아다녀요. 이번 그 동북아에서 그 미군의 굉장히 중요한 요청지죠. 네.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지사 선거 끝나고 갑자기 F-22가 막 편대 비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하하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섬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58번 국도예요. 이게 오키나와 남부와 북부를 관통하는 길인데 이 길 같은 거 가다 보면은 그 가데나 공군기지라고 들어보셨죠? 푸텐마 해병대 기지랑 여기 같은 경우는 58번 국도를 제외하고 양쪽이 다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한남동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통제하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섬에서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섬 남부, 섬 북부 다 들려요, 비행기 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비행기 날아다니니까. 전쟁의 비주얼이 계속 눈앞에 있고 전쟁의 사운드가 계속 귓가에 있고 철의 폭풍을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이분은 당시 9살이었대요. 45년도에. 9살. 네, 방공호에 있었는데 이제 방공호가 발각되고 나서는 이제 자료 필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화염 방사기를 쏴요, 미군들이. 그러죠. 그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소거를 해야지 자기네 전진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 동굴은 이제 갇혀 있으면 이제 그냥 타 죽는 건데 또 다른 사이드에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일부는 불이 붙고 그래서 그때 4살배기 동생을 안고서 이제 업고서 뛰는 거죠. 뛰는데 갑자기 동생의 손이 풀리면서 흐르륵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뒤에서 업으려고 했는데 애가 밀려나고 숨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는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산 위에서 그때 자기 옷이 다 새빨갛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것이 가끔 있는 꿈 같은 것들, 악몽, 트라우마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제가 만나본 건 아니니까 보면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내가 버렸다라는.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이게 현실이고 그때의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사실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할 시간이 없는 상태로 6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휴, 좀 끔찍하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본거에서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오키나와 남부에 가면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공원인데 여기 가면 시청각 자료실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당시 동영상, 사진 뭐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코너들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의 관점은 일본 본토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오키나와는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보다 더 과격하게 이해해요. 오히려. 근데 집단 자살을 생각한 장면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뛰어내리는 게. 근데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인도 다니면서 사람이 한 사흘에 걸쳐가지고 굶어 죽는 것도 보고요. 굶어 죽는 게 아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뭐 한 10시간 전부터 파리가 몸에 꼬이고, 껄떡껄떡하면서 죽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저도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셌던 것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는 대부분 지형이 해안 절벽이다 보니까, 절벽에서 투신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요. 사람이
뛰어가는데 토끼 인형이 뛰어가는 것처럼 뛰어가요. 성큼 콕 뛰어요. 일상적으로 뛰어요. 그냥 이게 뭐 죽음 앞에서 내가 뛰어내면 죽잖아요, 지금. 자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공포라는 감정이 있거나, 아니 무섭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망설임이 있거나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높이 뛰기 할 때 넓게 뛰다 푹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뛰어요. 그렇게 자살을 해요. 그 사람이 맥없이 픽픽 떨어져요. 절벽 아래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되게 놀란 게 죽음 앞에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뇌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됐든.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찌됐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나쁜 새끼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생명을 가진 동물로서의 부분들이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 풍경 속에서. 이제 너무 놀랍기도 했고, 충격적이기도 했고, 정말 멍했어요, 그날. 그리고 진짜로 나 이거 준비하면서 우울증 올 뻔했어요. 이게 총장님한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뭐 나불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역사의 결과란 보통 지도자들의 장난질의 결과란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저 상황은 제가 자꾸 떠오르는 말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에요. 공주님이 하시는? 이 단어는 밑에구나. 모두 다 쓰잖아요. 이 단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순간은 나불거리면 안 되겠구나. 갑자기 왜 거기까지 생각이 뻗치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오키나와 와가지고 이제 울뚝짐승 오라버니랑 이렇게 술 먹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또 하라고 막 꼬신 것 같은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진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들을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뭐 여전히 결론은 알 수 없고. 45년 오키나와 전투는 어찌됐건 간에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갔고, 일본 대본영은 사실 의도대로는 됐어요. 전선을 질질 3개월이나 끌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오지마나 그 전에도 다른 섬에서 같은 전략이 시험되고 이오지마, 오키나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민간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것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구심이 드는 전략인 거죠. 그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17, 8세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어차피 영원히 고통받고 있던 삶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기들을 죽여가면서 일본은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시간을 끌었네요. 예. 그 전략의 이유는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이 질려가지고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뭐 그런 희망도 있었겠죠. 최대한 자기 나라 왕에 대한 보호도 있었죠. 사실도. 그리고 그 의도가 성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카메라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이 가끔 큰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별로 거기 감정상 쫓아가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뭔 소리야. 전략은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문제는 미국도 질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 정보부에서 이 상태 지금 오키나와 전투 결과를 보고서 본토를 들어가면은 약 한 30에서 50만 정도가 죽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미군이. 미군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토도 오키나와처럼 싸운다라면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본토는. 그렇죠. 하루에 50m밖에 못 나간다. 결국 이게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이게 미국이 꺼리낌없이 원자폭탄을 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죠.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질렸던 거는 자국민 30에서 50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키나와는 미국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도 군정이긴 했지만 정권이 빨리 이제 민간에 이양이 됐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미군 군정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전투로. 근데 이게 또 자기들의 전쟁도 아니에요. 일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들끼리 미군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와중에 자기는 3분의 1이 죽었는데 갑자기 나는 또 어디론가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렇죠. 미국 땅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참
진짜 어디서 보던 얘기. 그러니까 홍콩 때보다 훨씬 잔인한데 네. 흐름과 결과가 똑같아요. 네. 우리에게 우리의 자치는 없다. 바깥에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오면 우린 맞다 죽고 바람이 불면 또 맞다 죽고 눈 오면 얼어 죽고 그러게 돼 있다. 네. 이제 오키나와는 이제 뭐 사스마본에 있는 시마즈 씨한테 지배받다 도쿠가 막 부가쳤다가 일본 왕의 자제로 강제 편입됐다가 이제 미국 통치자를 맞아들이는 거죠. 네. 또 초기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찌됐건 또 일본군보다 미군이 낫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대요. 네. 근데 이제 뭐 식민지 누가 통치해도 식민지에 불과한 거죠. 바로 한국전쟁 터지고 이제 오키나와는 미군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되죠. 네. 네. 그 동아시아 그 소련과 중국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또 비행장을 진다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는 거랑 너무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게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을 또 개간했어요.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레소피로 대항한다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토지가 수용되는 거예요. 조부모의 조부모는 일본에서 일본 본토에서 와가지고 어업 못하게 하고 배 뺏어가고 그래서 낚시나 하다가 굶어 죽었는데 그 조부모는 어디 또 일본에 끌려가서 부모는 일본이 들어가라 땅굴에 들어갔더니 미군이 죽였고 나는 좀 먹고 살만도 아니지. 하여간 밭을 겨우 만들어놨더니 미군이 가져갔어. 이게 짧게 줄인 역사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미군 기지를 대충 만들 때쯤 돼서 베트남 전쟁이 터져요. 네. 미군 기지는 더 확대가 되죠. 네. 원래 이제 오키나와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삼국지 위서동이 전에 나온다고. 네. 근데 오키나와의 존재도 그때랑 그다음에 수소에 나온대요. 수나 역사에 당서 전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오키나와 발음을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악귀도라고 했대요. 이름도 잘 모르고. 네, 악마의 섬. 그러니까 이제 뭐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름 짓는 거죠. 졌는데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에 그 베트남에다 폭격을 하던 B-52가 대부분 오키나와에서 출격을 한 비행기들이거든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B-52를 악마의 비행기라고 불렀고 저 비행기가 날아오는 오키나와를 그렇게 저주했대요. 실제로 악마의 섬이라고 불렀대요, 오키나와를. 근데 참 오키나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악마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삼았을 뿐인데 왜 우리 집을 악마라고 불러? 그래서 뭐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운동이 벌어졌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정말 했던 얘기는 우린 악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구호가 실제 있었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인간이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따라 감정이입이 좀 심하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게 되니까 역사가 그렇게 족같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럼, 이렇게 족같은 역사에 공군기지 하늘 안에 평생을 내가 살았는데, 그래도 반전도 할 수 있다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니. 맨정신으로. 그게 어찌 보면 더 잔인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맨정신으로 버텨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니까요. 미치는 게 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또 홍콩이랑 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선택하지 못한 삶의 비극이거든요. 사실 이게. 선택권을 빼앗긴. 네. 심지어 막 길게 보면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듯한. 그러다가 이제 72년 오키나와는 미국에 반환이 돼요. 네. 그리고 이때 오키나와가 그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큰 변화가 오게 되죠. 네. 왜냐하면 어제까지 오른쪽으로 몰던 자동차를 내일부터 왼쪽으로 몰아야 돼. 그게 이제 7월 30일 날 교통법이 바뀌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지역을 가면은 730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730? 7월 30일 날 그게 바뀐 거예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순서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단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른 책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외국 책도 그렇고 이걸 볼거리로는 다뤘는데 이렇게 해요. 도로교통법이 바뀐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도로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일본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기념 같은 소리하네.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날짜 하루 딱 지났는데 일부 정비가 안 된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뒤집혀 있어서 신호등이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승복시키고 굴복시키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길이 바뀐 거 정도인데. 네, 현대가 왔는데 그냥 인프라를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확 뒤집는 어떤 배경이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지고 있고 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의 얘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당시도 협상 당사자들은 이제 뭐 일본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정치인들이었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지도 못하죠. 그냥 뭐 자기들의 운명 계속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다행히 이제 애국 세력은 있었는지 오키나와의 그 반환을 축하하는 조국 반환 기념 대회도 있고 오키나와 청년회.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었겠죠. 새끼들 그 아유. 무엇보다도 이제 그건 이거다. 환타님이 아까 말씀하신 미치는 게 낫죠. 저렇게 살면. 그렇죠. 사실 또 이때도 또 오키나와 사람들의 그 낙천성이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바뀔 때마다 기대를 한대요. 또 일본에 반환될 때는 그러면 이거 미군 기지 문제라든 처리를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건에도 못 올라요.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근데 이양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협상 대표들이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력으로 빼앗은 땅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전 세계 인류사의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린 남겼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이양하는 게 미국이 무력으로 빼앗은 건데 협상을 통해서 일본에 반환한 거잖아요.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은 저 중국에서 얘기해야지. 홍콩 이러면서 씨발. 어떻게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정치인이니까요. 아주 오래간만에 역사 얘기만 했어요. 예. 물론 개드립이 궁에서 그 아저씨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잘 따라오셨다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앞에 시작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오키나와 환타님의 경우에는 다녀오면 확실히 할 말이 10배로 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이 원고를 줄여달라. 전 부탁도 안 해요. 소용이 없을 것이다. 길 것을 알고 이제 2번 모신 것도 있지만 오키나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인들이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한국이 지금 2014년에 일본이었으면 오키나와 같았을 거예요. 오키나와였을 거예요, 한국은. 사계절도 있고, 나는 작물도 많고, 철광도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였을 거예요. 한반도는. 최소한, 한 남쪽 정도라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무슨, 시대가 지나서, 강변에, 모래가 아니라,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쫙 깔려있고, 강변로에 폭탄이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바람 부는 곳만 걱정하고 사는, 저희 같은 도시민들이, 후대의 도시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전쟁 영화를 4D 극장에 가서 보는 듯한 비겁한 미래의 평온한 그림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에는 무게감 있게 힘줘가지고 얘기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현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마 오늘과 같은 감정적 싱크로율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계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통 땡땡 환타님이 나오시면 나중에는 얘기 다 들은 다음에는 맛있는 것도 물어보고 물어볼 건 많잖아요. 그건 서바이벌 투어에서. 아 진짜요? 저희는 그 회사에서 뭘 푸시는지는 전혀 제 알바가 아니. 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현대사 그리고 바로 지난달 이야기까지. 이번 달이죠? 지난달이죠?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야기까지 이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환타님이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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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용의 언사를 편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편집해놓으면 진짜 재밌는 것들만 남기 때문에 이용은 평상시에도 늘 저렇게 그런 면이 있죠. 지자이자 개드리퍼일 것이다. 예, 이런 기대를 해주신 경우가 많은데 예, 이용의 말 패턴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시각을 잘 움직여요. 이용이. 제가요? 네, 되게 나노미리의 현상을 보고 있다 말고 갑자기 몇만광년 바깥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용의 말이 좀 편집이 된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제가 그 시야를 못 벗어났어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1인칭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네. 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고 지금 보고 있는 얘기,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얘기, 그리고 내 아이도 아무래도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얘기 한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우리한테는 매우 옅습니다. 용산이나 한남동하고는 다르다고 환타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노는 데가 있고 한국 땅이 있고 사진 찍으면 한국 같거든요. 네. 근데 오키나와는
도로의 아스팔트는 일본 거 같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미국 동네 같겠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촬영할 수 없는 용산기지는 우리가 우리 시야, 즉 1m 50에서 2m 정도, 그 정도에서 보지 않고 5m, 6m 높이에서만 찍더라도 아주 예쁜 미국 동네입니다. 그죠. 네, 평화로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상황이 조금 나을 뿐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두 번째 출근한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2월 첫째 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에 이런 노래를 틀어달라고 말하는 게스트는 오키나와 환타님이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가게 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 뭡니까? 이게 하이사이 오지상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오키나와 하이사이 아저씨 이렇게 번역해주는데요. 네, 그 하이사이가 오키나와 말로 이제 안녕하세요. 네, 오지상은 이제 일본 말로 아저씨죠. 네. 이게 그 70년대에 이제 처음 발표된 곡인데 네. 오키나와 출신 가수가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처음에 되게 신나잖아요 노래가. 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게 전 일본적으로 빅히트를 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사히에서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기사로 쓰는데 네. 이 노래 작곡 작사 싱어송라이터 아저씨가 네. 9살 때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있나냐면은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이제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 이후로 미친 아줌마였는데 정신차난에 빠져가지고 9살 난 자기 딸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냄비 요리라고 있었대요. 이 싱어송라이터도 그걸 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 아줌마는 정신병을 가든 뭐 감옥을 가든 갔겠죠. 그 마을에서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네. 아저씨도 이 남편도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뭐 동네에 옛날에는 미친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죠. 애들마다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막 이러던. 근데 이 작곡 작사 그 싱어송라이터 아저씨네 집에서 좀 옆집 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많이 챙겼대요. 아저씨도 이제 미친 상태로도 술 달라고 오고.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아니까 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긴 한데. 아저씨 어저께 먹던 술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이 머리 피도 안 마는 꼬마야. 네가 그 술 알아서 뭐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노래 가사가.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아저씨와 아이가 농 까는 얘기예요. 근데 노래의 배경은 그거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여가지고요. 네. 그 원래 그 해태 타이거즈가 프로야구에서 되게 셌듯이 네. 일본도 고시엔에 이제 오키나와 쪽 고등학교가 좀 가끔 세게 진출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회 말, 9회 말, 2회 주사 말로 뭐 이러면은 이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키나와 하이사이 오지상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포의 눈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체 이제 정보들이나 이런 게 관심이 없으면 모르다 보니까 일본 쪽 블로그를 봐도 이 노래를 링크해놓고 블로거가 오키나와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난다 이 노래 들으면은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노래 유래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오키나와가 조국인지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 못한 조국 혹은 미쳐있는 세상에 건네는 인사말이군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참. 이때 슬픈 것만큼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 없어요. 이번 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비슷한 얘기로 만나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